미국의 한 가정집, LP판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한 노인이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젖고 있는데요. 그 추억은 다름 아닌 한국에 대한 추억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한국에서의 어떤 추억에 젖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로버츠, 줄여서 빌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9세가 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보냈던 2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저는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39세였고 아내와 16살 된 아들은 미국에 두고 홀로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억으로 남게 될지, 그리고 한 노래가 제 가슴을 이토록 깊이 파고들게 될지. 거실 한쪽에 놓인 전축에서 LP판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타 선율이 흘러나오고 낮고 담담한 한국 가수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30년 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군사기지에서의 일상은 바빴지만 가끔씩 서울 거리를 걷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용산기지 근처의 작은 음악 카페를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듣는 노래가 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잔잔한 기타 선율과 쓸쓸한 한 남자의 목소리. 가사를 정확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만큼은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노래 누구 노래인가요? 카페 주인은 저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광석이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그날 이후 저는 김광석의 음악을 자주 들었습니다. 30즈음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당시엔 그냥 감성적인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노래가 30년 후 제 인생과 이토록 맞닿아 있을 줄은요. 이제 저는 69세입니다. 아내는 대장임으로 세상을 떠나 제 곁에 없고 아들인 데이빗은 46세의 중년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요즘 이 노래가 너무 깊이 와닿습니다. 바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이 가사가 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가사들이 이제는 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곁에 없습니다. 곁에서 함께 늙어가야 할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 노래를 더욱 깊이 파고들게 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LP판이 도는 것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랜만에 아들 가족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녀인 소피아까지 한꺼번에 들어섰습니다. 집 안이 한순간에 북적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주 녀석이 달려와 저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활기찬 기운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한국어로 무언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한국 노래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손주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다니. 아들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 녀석이 K-팝에 푹 빠져 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요. K-팝, 네.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미국에서 엄청 인기예요. 한국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작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니. 손주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저는 예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1995년 용산의 음악 카페에서 한국 노래를 처음 접했던 저를 말이죠. 그때 저는 지금의 손주처럼 새로운 언어로 된 음악을 듣고 신기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겹쳐지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구나. 저는 LP판을 뒤적이며 김광석의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피아, 데이빗, 그리고 며느라. 이 노래가 진짜 K-팝이란다. 저는 전축에 김광석의 LP판을 올리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소피아는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음악을 흥얼거리며 걸어갔고,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추천한 음악을 같이 들으며 공감해 주었죠. 그렇게 우린 김광석의 노래로 그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주가 불러준 K-팝 노래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더 자주 스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데이빗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한국 생각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데이빗이 활기찬 목소리로 제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가족 다 같이 한국 여행 가볼까요?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니. 그리고 아들의 제안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데이빗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30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가보자.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기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착륙 직전까지도 실감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3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빛바랜 기억 속의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을 줄 알았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순간 낯선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던 당시 한국의 국제공항은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그때는 인천에 이런 공항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손녀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행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소피아는 큰 목소리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소피아를 보고 웃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화물을 찾는 곳에 도착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수화물을 찾아냈습니다. 과거에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짐을 찾기까지 3, 40분은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10분도 되지 않아 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미국보다 대단한데요. 데이빗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빠져나온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떠났던 김포공항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공항은 소박한 국제공항이었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마치 거대한 현대 도시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실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동 안내 방송,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듯한 수많은 사람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소피아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들 데이빗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 공항이 이렇게 클 줄 아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지. 내가 알던 한국 공항은 이렇지 않아. 천장을 올려다보니 수십 미터 높이의 유리 지붕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공항 곳곳의 안내판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떠났던 한국과 같은 나라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나 보네요. 데이빗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공항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과거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한국은 생각보다 발전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량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서울로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끝없이 늘어선 풍경, 과거보다 훨씬 정돈된 도로,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과 최신식 버스들. 우와, 저 버스 전기차인가 봐요. 소피아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에는 수많은 최신식 차량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낡은 자동차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죠?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이 변화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리는 더 넓어졌고 건물들은 더 높아졌으며 사람들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길거리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곳곳에서 외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문화의 영향 때문일까요? 며느리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곳이 과거의 그곳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젊은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똑같이 거리 위를 걸었고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수많은 변화들로 인해 낯설어짐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란 이런 것이구나. 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묘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고 도시는 30년 전보다 훨씬 크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서울은 번잡한 도시였지만 지금의 서울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간단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서울 거리를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인기 있는 장소들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관심이 많은 듯 소피아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가볼까? 아버지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아들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일단 가볍게 걸으면서 구경하는 게 좋겠어. 30년 만에 돌아온 곳이니 천천히 둘러보고 싶구나. 저는 조용히 답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었고 곳곳에 보이는 간판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역시 다양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았고 곳곳에서 영어와 다른 외국어가 들려왔습니다.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확연히 그 수가 늘어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군복무 하실 때보다 많은 게 바뀐 것 같네요. 한국이 엄청 글로벌한 나라처럼 보여요. 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이런 풍경을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현대적이고 높은 빌딩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길을 걷던 중 저는 어느 작은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서른즈음에 였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처음 듣고 감동했던 목소리가 이제 다시 제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이 노래를 듣게 될 줄이야. 저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레코드판과 함께 김광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가수 좋아해요? 저번에 할아버지 집에서 들었던 노래를 부른 가수 같은데 손녀 소피아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좋아했던 가수란다.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가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집에서도 계속 들으시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졌었지. 그때는 그냥 좋은 노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나서 다시 들으니 그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구나. 아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은 많은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고 사람들은 더욱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한국 생활할 때 추억이 되살아나시나 봐요. 그때처럼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변화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이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이곳이 여전히 좋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내일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대구에 김광석 길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김광석을 좋아하셨다면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김광석 길?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스마트폰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기리는 길이래요. 벽화도 있고 작은 공연장도 있대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김광석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일 우리 대구로 가볼까요? 아들이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다음날 며느리와 소피아는 서울에서 한국의 K-팝에 관련된 투어를 하기로 하고 저와 아들은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대구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차는 부드럽게 선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구,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이유로 그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광석이었죠. 대구에 도착한 우리는 택시를 타고 김광석 길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이정표를 보니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와 데이빗은 천천히 김광석 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김광석의 사진과 벽화들이 이어졌고 거리 곳곳에서는 그의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김광석을 기리는 길이구나. 저는 천천히 걸으며 벽화를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모습,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노랫말이 적혀 있는 벽들. 아버지, 여기 벽에 가사도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들 데이빗이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일어나의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무덤덤하게 흘려보냈던 가사들이 이제는 마치 저를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가운 한글로 적힌 글자를 하나하나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그래.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에 오니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한 곳에서 만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의 가사 하나하나가 제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만 같아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버스킹 공연도 보고 추억의 간식들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숙소 근처에서 며느리와 소피아와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 데이빗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 소피아는 한국 여행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본 곳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다음에 같이 가봐요.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꼭 다시 올 거예요.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한국에 여행 올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와 소피아는 김광석 길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참 많이 변한 것 같구나. 하지만 신기한 건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야. 어떤 점이요? 사람들, 그리고 이곳이 주는 감정들. 분명 모든 것이 변했지만 김광석의 노래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국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난 후 우리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을 다시 올 일이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미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미국에 제 집과 생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도 다 같이 한국에 오면 좋겠어요. 데이빗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의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가족을 위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돌아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군인이 아닌 그저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아들이 묻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다시 올 생각을 하고 있어. 데이빗은 제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를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진짜 이곳에서 오래오래 여행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 고맙구나. 비행기가 점점 속도를 올리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비슷한 고민을 해본 분들이 있다면 꼭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여전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한국에서의 삶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석의 노랫말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광석의 명곡들 중 추천하고 싶은 노래들과 오늘의 주인공이 고민하는 한국에서의 삶이 어떨지 여러분의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미국의 엘라바마주. 한 중년의 남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날을 추억하는 듯 그는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진의 배경은 다름 아닌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 중년의 남성은 어떤 고민에 빠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군으로 20년 넘게 복무했으며 그중 3년을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 주한미군 근무를 지원하여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령부 지원 근무를 신청했고 덕분에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3년간 생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긴 했지만 막상 가족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미국과 많이 다를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우리는 서울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깨끗한 환경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국적인 간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들리는 풍경 속에서 우리는 낯섦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기지 내 숙소에서 생활했지만 곧 용산 기지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용산의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예절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하는 등 다양한 예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저 역시 자연스럽게 한국식 예절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다소 낯을 가리는 듯 했지만 한번 가까워지면 진심으로 챙겨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사 왔을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인 이웃들이 반찬을 나누어 주기도 했고,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서비스라며 덤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왜 공짜로 주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라이언은 당시 10살이었는데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운동 삼아 배우게 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권도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도장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며 태권도의 기본 동작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예절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스포츠 문화가 강했지만 태권도는 팀워크와 인내심을 강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관장님께서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인성을 기르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라이언은 매일같이 연습하며 승단 시험을 준비했고 결국 한국을 떠날 때쯤엔 검은 띠를 받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했고 그 경험이 이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딸 올리비아는 당시 8살이었고 한국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K-팝에 빠져들었습니다. 2010년은 소녀시대, 빅뱅, 2PM 등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TV에서 우연히 본 소녀시대의 지 무대에 푹 빠졌고 그날부터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한국어 가사를 외우려고 노력했고 나중에는 가사 뜻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선언했고 국제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리사는 한국의 전통시장과 길거리 음식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마트에서만 장을 봤지만 어느 날 한국인 친구의 추천으로 광장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그녀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맛보며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김밥과 떡볶이였습니다. 리사는 시장에서 덤 문화를 처음 경험했을 때 신기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건을 사면 정확한 가격만큼만 받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라며 덤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화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라며 감탄하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한국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3년이 되자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무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고 저는 저녁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날 우리는 공항에서 서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해외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에게 제2의 고향을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결국 현실이 될 줄은요. 2013년 여름, 저희 가족은 3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해외 근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저녁을 준비해야 했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했기에 다시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시 일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며 성장했던 아들 라이언, K-팝과 한국 문화를 사랑했던 딸 올리비아, 그리고 한국 시장과 음식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 리사.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태권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계속 태권도를 수련했고 미국 내 태권도 대회에도 참가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존경했던 한국인 사범님께서 미국에서도 태권도를 계속 수련하길 권유해 주셨고 라이언은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태권도 지도자 과정을 밟으며 본격적으로 사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그는 공식적으로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미국 내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라이언은 가끔씩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는 언젠가 한국으로 가서 직접 태권도를 배우고 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했고 K-팝과 한국 문화를 접하며 점점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2020년 올리비아는 대학에 입학하며 국제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을 쌓고 싶어요. 아내와 저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올리비아가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올리비아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단순히 학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그녀는 대학교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여 K-팝 스타일의 춤을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점점 한국인처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취업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한국의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여 취업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4년 올리비아는 한국의 외국계 기업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어가 능숙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리비아는 회사에서 한 한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였지만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김민준은 올리비아가 외국인이면서도 한국 문화에 깊이 적응하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그녀가 한국 음식을 능숙하게 먹고 한국의 예절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미국에 있는 저희에게 김민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민준 오빠랑 있으면 한국이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그녀가 행복하다면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완전히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리비아는 미국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국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김민주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올리비아와 함께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아내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올리비아가 한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미래가 완전히 한국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딸이 한국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아내 리사도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 올리비아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김민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올리비아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3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해외 근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결혼을 선언한 후 저와 아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리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 라이언 역시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저희를 차분히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 집 같아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이렇게까지 단호한 태도를 보일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올리비아, 내가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로 평생 한국에서 살아갈 생각이니? 네, 아빠,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제 직장과 친구들, 그리고 민준 오빠까지 제 모든 삶이 한국에 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김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김민준 씨, 네, 장인어른. 그가 그렇게 부르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결혼을 허락한 것도 아닌데 벌써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겠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올리비아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가족이 멀리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올리비아가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무엇보다 항상 존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3년 동안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주었던 따뜻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한국에서 행복하다면 우리도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실 리사 역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라이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니? 라이언? 아빠, 엄마, 사실 저도 한국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태권도 사범으로서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요. 라이언의 말은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냈던 3년이 단순한 근무 기간이 아니라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으로 다시 가서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왜요? 아빠도 한국을 좋아하시잖아요. 라이언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리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사의 말이 끝난 후 식탁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올리비아는 저와 아내의 표정을 살폈고 라이언도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한국에서 다시 살고 싶은 걸까? 한국에서의 3년은 저에게 단순한 해외 근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제2의 고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역 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고 이미 정착한 삶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접고 다시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라이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싶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제게 너무나도 소중했고 태권도 사범으로서 성장하려면 다시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라이언이 태권도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라이언, 내가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너도 이미 자리 잡은 생활이 있잖아. 그러나 라이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태권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태권도를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려면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내 리사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당신도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가끔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올라요.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던 일상이 그리워요. 한국에서 살았던 3년 동안 저는 정말 편안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저 역시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친절했던 이웃들, 그리고 한국 특유의 따뜻한 정서가 생각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한국으로 갈 수는 없잖아. 미국에서의 생활도 고려해야 하고 현실적인 문제도 많아. 그러자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실 저는 결혼하고 나면 한국에서 오래 살게 될 거예요. 미국에 오더라도 자주 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국에서 지내면 어떨까요? 제가 한국에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든든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올리비아는 단순히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삶을 완전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자리 잡힌 곳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 저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고 아내와 라이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국으로 가요, 아빠. 라이언의 말이 끝나자 리사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한국에서 살아봐요. 그렇게 우리의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정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퇴역 군인을 위한 일자리를 알아보았고 다행히 주한미군 관련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리사는 한국에서 다시 생활할 생각에 설레어하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은 이미 한국에 있는 태권도 도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범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5년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낯설고 어색했던 곳이 이제는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저희가 한국에 돌아오자 가장 기뻐했습니다. 아빠, 엄마, 라이언, 이제 우리 다 같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네요. 김민준 씨도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다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을 떠났던 날, 저는 창밖을 보며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들에게 한국에 대한 향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